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스텔스 암살자. 2. KF-21의 특별한 라인업. 3. 적대 세력 2개를 처리할 계획을 세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등장에 현재 전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내로라 하는 군사 당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도 우리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의 윙맨으로 저피탄 무인기 가오리 X2 구상하고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미 가오리 X1은 2014년에 개발되었으며 비행시험에서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날아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죠. 앞으로 무인기 전투기의 도입 여부가 중요해진 이유로는 유인기 1대와 무인기 3의 서사대가 편대를 이뤄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임무 수행이 가능해질 거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탑승한 유인 전투기를 적진에 침투시키기 전에 스텔스 무인 편대기가 먼저 나서서 전방에서 먼저 적과 전투를 벌이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여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기는 유인기와 동시에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인 전투기는 감시 정찰, 전자파교란 정밀 타격 등 독자적인 자율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었을 땐 가능할까 싶지만 이제 곧 그 모습을 당당히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F-21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공격형 무인 전투기 가오리 X2 개발 예정을 시사한 바 있죠. 그런데 현무 미사일 공개 때도 그렇고 이제는 다 알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기 개발에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군사 기밀이라 정확한 공개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개발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면 이미 몇 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고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개발이 완료 단계이며 곧 공개 임박을 알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인터넷에서 가오리 X2로 보이는 시제기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에는 한국의 첫 번째 무인 전투기의 프로토타입이 준비가 완료된 듯한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면 기본적으로 외형 구조가 완성됐고 동체와 날개가 조립됐으며 앞면 부품 몇 개만 제자리에 장착되지 않고 연구 중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기수와 동체 사이의 간격이 실제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스텔스 성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KF-21 전투기를 뛰어넘어 한국 최초의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오리 X2의 구체적인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 따르면 길이 10m, 날개폭 16m, 높이 3m로 최대 이륙 중량은 한 자리 톤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6시간을 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시제기의 깜짝 등장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많은 이들은 한국에 이미 KF-21 전투기 시제기 여러 대를 단기간에 제작하였으며 그중 이미 3대가 초도 비행을 달성하는 동시에 초음속 비행 시험에도 성공한 것도 대단한 건데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기획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등장에 개발 속도가 놀랍도록 정말 빠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완성해 적용한 상태는 아니지만 말로만 무성했던 가오리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우리가 개발할 가오리는 저피탄 무인 항공기로서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되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오리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1000시간 수명을 지닌 5500추력의 터보팬이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빠르면 27년의 초도 비행에도 나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오리에 무인 정찰기 버전을 완성한 이후 꼬리 날개와 애프터 버너를 추가해 고속으로 민첩하게 기동할 수 있는 공중우세용 무인 전투기 버전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무인 전투기는 일반 유인 전투기보다 구조 개량이나 성능 향상에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성능이 탑재될 미래의 무인 전투기는 위험도가 높은 적대적 영역 깊숙이 침투한 상태에서 손실 변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5세대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의 스텔스 능력과 기동성을 요구하게 될 텐데요. 이에 가오리 X2가 정찰 임무뿐만 아니라 공중전까지 가능한 진정한 로열 윙맨으로 활약할 수 있으려면 내부 무장창을 갖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텔스 능력 및 데이터 융합 능력에 인공지능을 가진 비행체로 구성된 유무인 복합체계의 형태는 미래 6세대 전투기의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6세대급 진화를 바라고 있는 4.5세대 KF-21 전투기는 가오리의 등장으로 향후 최소 5세대급 달성은 무난해 보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중국의 J-20이나 러시아의 Su-57을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스텔스 능력은 둘째 치더라도 데이터 융합 능력에서 F-35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J-20이나 Su-57의 스텔스 능력은 실제 검증된 적이 없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엄밀히 따진다면 전투기 개발에서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터키가 개발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하면서 각국의 무인 전투기 등장을 더욱 재촉시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투한 사건 때문에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유력 드론 무인기 개발업체 중 하나인 대한항공 연구진들에게도 기상이 걸렸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한반도 유사시 개입하려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선 유인기 대수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양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 공군이 가진 전술기의 숫자는 500대를 넘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완성되면 F-5 전투기와 F-4 전투기 퇴역군을 대체하기 위해 120대 양산을 확정한 상태에 있지만, 추후 F-16 전투기의 퇴역군이 발생하면 현재로서는 150대 이상을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KF-21 전투기의 양산 비용을 위해선 해외 수출 성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군은 수출국을 늘리는데 스텔스 윙맨 전투기 개발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군이 유사시 북한으로 침투할 핵심 전력으로 스텔스 무인기를 구상하고 있는 것처럼 KF-21 전투기를 수입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로 불리는 폴란드, UAE, 사우디, 필리핀 등은 유인기보다 값싼 무인기에 적은 비용을 투자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 전투기의 첨단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이용해 무인 전투기까지 운용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기에 KF-21 전투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개발과 양산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진 기술을 활용한다면 계획 일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년까지 무인 편대기 개발을 완성시키고 꾸준한 시험 평가를 진행해 더욱더 성능을 개량한다는 단계적 진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는 우리가 보유한 유인기와 같이 유무인기 합동작전을 시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동안 조용했던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대의 훈련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은 예산 문제로 묻히는 듯 보였으나 최근 외신이 세계 회사에서 입찰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계 회사는 보잉, 사브 아카이, 록히드 마틴, 그리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이며 이들이 제시한 모델들은 T7A, T50A, M340용 마스터로 알려졌습니다. 언급된 기종들은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 차례 부딪힌 경험이 있어 이번 수주전에서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도 T7A와 T50A의 경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T50A가 이번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의견도 있어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미 해군은 왜 고등훈련기를 도입하며 각각의 기종들이 가진 특징과 T50A가 왜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입찰자들이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미 해군은 맥도널, 더글러스 MC 도널 더글러스 사이 T-45 고수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3개 회사가 입찰 신청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미 해군이 예산 문제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기사였습니다. 미 해군 훈련기로 사용되는 있는 T-45 고수호크는 1992년 최초로 맥도널 더글러스사에서 생산하다가 2007년 마지막 기체를 인도했는데요.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보잉과 합병한 이후 보잉사가 T-45 고수호크의 정비, 유지, 보수를 진행하면서 미 해군은 2015년에 T-45 고수호크를 2042년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992년 1월부터 미 해군에 인도된 T-45 고수호크는 30년이란 세월 동안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소 공급 시스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 조종사 훈련생들의 훈련 거부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지 보수를 맡은 보잉사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 해군은 2023년부터 미 해군 차기 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8년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은 T-7A와 T-50A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레오나르도의 M346 마스터의 과거 이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M346은 두 건의 추락 이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2011년 11월 18일에는 두바이 에어쇼의 전시 용도로 참가했던 시기 이때가 귀환 중 걸프만에 추락한 이력이 있으며 2012년 2월 16일에는 시험 비행을 실시 중이던 기체 이때가 이탈리아 쿠네오와 사보나 주중간에서 추락해 조종사가 사출했으나 낙하산이 엉키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초보 전투기 조종사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종 미숙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는 이는 곧바로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조종사 생명과 직결되는 장치가 불량이라면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T-45 보스호크랑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에 레오나르도 사의 경영상 문제도 많습니다. 최고 경영자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데요. 레오나르도 사의 모체였던 핀 메카니카 그룹의 경영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뇌물 혐의와 불법적인 자금 유통으로 구속이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핀 메카니카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쌓였고 결국 경영난으로 구조조정까지 하는 상황이 왔으며 이미지 쇄신을 위해 회사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바꿨습니다. 이렇게 회사 경영에 문제가 많아 갑자기 부도라도 나게 된다면 구입한 기체들의 유지 보수 측면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 사는 현재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운용 중인 M346은 총 70여 대가 운용 중인데 이는 개발국인 이탈리아와 그 밖에 운용하고 있는 국가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경쟁 중인 기체 중에 우리나라 T-50A가 2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는 것 비교하면 인지도가 현저하게 낮은 편에 속합니다. M346의 스펙도 T-50A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M346은 최대 속력 또한 암속이 있기 때문에 미 해군에서 초음속 조항을 붙였으면 입찰 시도조차 못할 뻔한 기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력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T-7A 레드호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번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서도 수주를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점이 이것이 다입니다. 미 공군은 개발도 되지 않은 T-7A 레드호크를 선택했다가 후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보잉의 T-7A 레드호크는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항공기의 치명적인 결함인 윙락 현상 발생으로 양산까지는 1년 이상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사의 인도 지연도 문제지만 T-7A 레드호크를 해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해 연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해주는 해양화 작업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T-7A 레드호크의 기체는 매우 가볍지만 함재기로서는 기골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의 증가를 감수할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거기다 현재 보잉사가 B737 맥스 사태로 회사의 경영 상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공군의 훈련기 납품 일정도 현재 가능할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보잉사는 현재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주도해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며 이것을 민항기 개발 생산 이익에서 만회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77조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이며 내부적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민항기에 불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입찰을 위하여 감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보잉 737 맥스에 대해 이륙금지 명령을 풀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재고가 남아 경납고로도 수용하지 못해 직원 전용 주차장에도 737 맥스를 볼 수 있습니다. 경영적인 면만 보자면 레오나르도사보다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미 공군을 라이벌로 생각하는 미 해군은 미 공군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인데요. 현재 성능면에서는 카이의 T-50A가 다른 후보 기종보다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50A는 우선 최고 속력의 초음속을 웃돌고 레이더 운용이 가능하며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까지 갖춘 기체입니다. 훈련기라고 보기에는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며
무장 장착과 레이더 기능 또한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에 T-50은 많은 파생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장 운용이 가능한 타-50 전술 입문 훈련기, FA-50 경공격기, 그리고 T-50B 공중공 예기 등이 있습니다. 이 파생형들은 카탈로그나 프로토타입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부터 해외 가치까지 많은 수가 운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T-50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최신 무장들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미 공군할 FX 사업에서 카이에 T-58대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슈가 있었을 만큼 성능은 입증받은 상태이며 이미 동남아 국가와 이라크에서는 T-50과 FA-50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T-52 훈련기 후보 기종 중에 유일하게 전투에서 검증을 받은 기체라는 점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으로는 필리핀 공군이 운용 중인 T-50의 경공격기형인 FA-50PH가 2017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벌어진 마라위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인데요. 약 5개월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FA-50PH는 총 156회의 비행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624발의 MK-84 범용 폭탄을 적들 머리에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두테르테 대통령은 FA-50PH를 의전용 전투기로 치부했었는데 마라위 전투에서 FA-50PH의 활약을 보자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재는 분쟁지역 최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위 전투는 T-50의 성능을 검증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동남아에서는 T-50이 사독 후에는 하지 않을 보증수표 같은 항공기가 됐습니다. T-50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면에서 가장 비싸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훈련기이지만 그 스펙이 웬만한 전투기 급이라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전이 성능이냐 가격이냐 하는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미 해군이 예산난을 겪고 있어 T-7A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지만 반대로 T-50A의 우위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현재 T-50을 사용 중인 국가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T-50은 한마디로 T-50을 한 대도 안 산 국가는 있어도 한 번만 산 국가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용 중인 국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1차로 16대의 T-50의 경공격기 버전을 구매한 인도네시아는 얼마 전 6대의 T-50I 전술입문 훈련기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태국은 총 3차례에 걸쳐 T-50을 도입했는데요. 1차에 4대를 먼저 운영하다가 우수한 성능에 빠져 2차에서 8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태국 공군은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2대를 더 구매해 T-50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 군들은 미 해군 훈련기이면 항공모함 함재기일 텐데 과연 카이가 함재기를 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 미 해군 훈련기의 소요 사양은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별도의 함재기형 훈련기 개발이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록히드 마틴과 카이는 필요하다면 T-50 함재 개량형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T-50이 선정된다면 수십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카이의 T-50이 지난 미 공군 고등훈련기 수주전에서 패배를 설욕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전쟁 참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수출한 포탄 10만 발이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것이라는 추측이 등장했습니다. 즉 현국이 미국을 통해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우회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아시아의 신흥 군사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이 군사 지원을 시작한다면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인데요. 현재 내부 군사 체계가 박살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으로는 무슨 수를 쓰든 우크라이나군을 막는 게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심지어 화들짝 놀란 푸틴이 한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만류하는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우리 군은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한국 포탄 수입을 인정하면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우크라이나로 인도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주장을 전면에서 반박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외신인 CNN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한국 방산업체로부터 10만 발의 포탄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해당 포탄은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의 원조를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우회 지원을 선택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이 강력한 우방인 한국을 속였거나 또는 한 번만 모르는 척 눈 감아달라고 부탁한 꼴인데요.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최종 사용자는 미국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탄약 재고를 대신할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포탄을 수입해서 외장만 미국산으로 둔감시켜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속칭박스가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난 현재 기준 모든 우려들은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모습이길래 상황이 이렇게 발전된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의 국방력 상황에서 한국에 포탄이 없으면 미국이 거덜나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기고가 바닥을 긁고 있습니다. 전면전 양상이 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비축해 놓은 재래식 무기가 거덜난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포탄입니다. 무기 체계야 언파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어떻게든 수리해서 재투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탄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나토의 리더 격인 미국조차도 비축해 놓은 포탄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고 수십만 발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장기간 전쟁이 더 이어져 자칫하면 포탄이 없어서 전투를 치르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전 세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일대자리를 지키던 군사 대국 미국의 무기고가 고작 전쟁 9개월여 만에 바닥을 보인다는 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미국의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쓸데없이 유지 비용을 잡아먹는 재래식 무기의 재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군은 기껏해야 하루에 300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사실상 포탄을 추가 생산할 필요도 없이 그저 비축된 물량으로 충분히 포격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주로 초점밀 유도 폭탄을 이용한 공습이나 기동력이 좋은 기계화 부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파병된 미군은 적은데 아프간은 넓고 탈레반이 게릴라전이나 테러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포격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착각과는 반대로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스탈린의 표현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장에서 포병은 다시 한번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실내로 서로의 진지와 거점을 파악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을 쏟아부었는데요. 실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한 달 내내 쏘아댄 포탄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측 포병이 단 하루에 사용한 포탄이 훨씬 많을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만 단 하루에 6천에서 7천 발의 포탄을 소비했고 러시아는 4만에서 5만 발의 포탄을 소모했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우크라이나군만 따져도 한 달에 무려 21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142대의 155mm 곡사포와 155mm 포탄 92만 4천 발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소 수개월은 더 이어질 것을 감안한 포탄 비축량을 대폭 감축한 미국의 무기고가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토 형국들의 사정이 미국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척에 러시아라는 불안 요소를 두고도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제대로 자신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의 나토 형국들은 냉전이 끝나고 20여 년간 경쟁적으로 군축에 들어갔고 말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는 규정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토 헌장 5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나토 소속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수행할 만큼의 역량을 보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체계의 규모를 총 40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 52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즉 그간 비축해 놓은 모든 무기 재고를 이미 소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자국을 방어할 정말 최소한의 무장을 제외하고 죄다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건데요. 사실 국제사회는 같은 편이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이용하는 게 공공연한 룰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도 그렇게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이 가능한 우크라이나에서 치러져 러시아를 저지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앞서 언급한 어마어마한 포격전을 계속 이어갈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포탄 재고 부족이라는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값도 저렴하면서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던 포탄이 모두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토는 물론 전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인 미국조차도 포탄을 한 달에 약 15,000발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걸 고려하면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줄 국가는 유럽에서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탄 생산에 초정밀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철 공장 하나 개량해서 뚝딱하고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 포탄 제작에는 극비 기술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향량의 배합과 성분 조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풀빵에 단팥을 넣으면 되는 것처럼 제작할 수 없습니다. 성능 좋은 포탄은 포탄 내 화학 성분들이 서로 뭉치지 않아야 하고 또 포탄 내에서 화약이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요. 우선 화약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이 제대로 배합되지 않으면 폭발력은 들쑥날쑥하게 되고 포탄 내에 빈 공간이 생긴다면 화약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마찰로 인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 국산 포탄을 개발할 때 이 방법을 몰라 미국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도 기술이지만 생산 능력에 받쳐주는 국가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걸까요? 한국은 나토 규격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면서 애초에 전면전을 상정하고 평시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칠러 성향인들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 국가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국이 포탄이 없어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상당한 외교적 이득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자국 포병의 처참한 명중률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포탄 생산 역량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러시아는 경제 군사가 모두 완전히 박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의 첩보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비밀리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련 시절부터 재래식 무기를 비축한 러시마조차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하다못해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포탄을 원조할 시 북한과 협력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내로남불도 없을 것입니다. 얼떨결에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포탄과 북한의 포탄이 정면 대결을 펼치는 꼴이 되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난에 허덕여 자국의 인민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북한이 포탄이라고 제대로 보관했겠냐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 포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재고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군사 기밀이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추측은 가능한데요. 우리 군은 개전 초기 북한의 장사정포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대화력전을 수행하는데 6일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한국이 보유한 대화력전 무기로는
155mm급 이상의 포만 하더라도 K9 자주포, K55 자주포를 포함해 무려 3,000대가 넘습니다. 물론 이 모든 포가 대화 랩전에 동원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북한의 장사정포가 완전히 무력화될 6일간 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대는 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그만큼 많은 양의 포탄을 비축해 놓는 건 당연합니다. 심지어 대화력전 이후에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30에서 61분의 탄약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포탄 비축량은 대략 155mm 포탄만 약 280만 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세계 최강의 생산 능력은 감히 상상이 불허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 오래된 포탄을 소모하고 항상 최신화하고 있으니 신뢰도마저 뛰어납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수한 신뢰도와 막대한 재고량으로 미국과 나토의 능력마저 뛰어넘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제공된다면 결국 나토의 포탄 표준이 한국의 포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북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방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가 한국의 포탄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K9 자주포가 전세계 자주포의 70%를 점유하며 나토의 표준이 된 것과 흡사한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로운 건 상대방이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빛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외교에서 미국은 이미 한국에게 큰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포탄을 대한민국이 메워주지 않았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그 군사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참사를 막아준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노선을 확실히 정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